별도로 변제해야 되느냐, 별도로 변제하지 않아도 되느냐의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김민성 변호사입니다. 이 별채권에 대해서 이 설명을 해드리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되게 어려운 어떤 개념이고, 담보권하고 별채권이 차이가 있는 개념이에요. 이 별채권이란 개념은 개인회생 내에서 이 담보권과 그 다음에 그에 준하는 어떤 그런 채권들을 부르는 내용이고, 실질적으로 민법에서의 담보권들은 확실하게 어떤 담보물이 있는 경우를 담보권이라고 한단 말이죠. 근데 별채권은 담보물이 없는 경우도 별채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쉽게 그냥 담보권, 별채권 이런 식으로 혼용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 담보권이 회생 절차 내에서 어떤 식의 영향을 미치는지, 왜 이게 어려운지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을 드려보면, 청산가치를 산정함에 있어서 담보권은 빠져버려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2억짜리 집이 있어요. 여기에 1.5억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어. 그리고 채권 최고액이 1억 8천만 원이 있어요. 보통 이제 120, 130 잡으니까. 그러면 내 청산가치 얼마예요? 2천이에요? 5천이에요?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이 변제 계획안을 짤 때 청산 가치를 산정하는 거랑 그 다음에 변제 계획안을 짜는 거랑은 다른 개념이잖아요. 재산 목록을 짜는 거랑 변제 계획안을 짜는 거랑 다르단 말이에요. 그걸 이해하고 계셔야 되는데, 2억짜리 집을 담보로 1.5억, 1억 5천만 원을 빌렸잖아요. 재산 목록을 작성할 때는 집의 시세에서 내 담보대출의 대출 원리금, 아직 못 갚은 돈, 이걸 빼면 청산 가치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 이건 먼저 변제할 거니까. 그런데 변제 계획안을 짤 때는 채권 최고액을 기준으로 짜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청산 가치라는 건 지금 내가 파산을 했을 때 나한테 돈이 얼마 있느냐, 2억짜리 집 팔아가지고 1억 5천 빼면 5천만 원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변제 계획안은 어떻게 되냐면, 앞으로 내가 별도로 이거를 변제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자를 계속 내실 거예요? 주담대에 대한 이자를 낼 수 있어요? 못 낼 거잖아요. 그러면 채권 최고액만큼은 우선 변제가 되기 때문에 이 집이 환가가 됐을 때 우선 변제되는 금액이 1.8억이 되는 거예요. 청산가치랑은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내가 청산가치를 산정할 때는 실제 내가 빌린 돈만큼 빠지는 거고, 내가 변제 계획안을 짤 때는 선순위의 채권 최고액만큼 빠지는 거예요. 요거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주택담보대출 같은 별채권에서는 청산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이랑 그 다음에 변제 계획안을 짜는 방법이랑 조금 다르다. 이거 되게 실무적인 거예요. 이거 모르는 사람 정말 많아요. 그 다음에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요. 내가 2억짜리 집이 있어. 근데 담보로 대출 받은 적은 없어요. 근데 내가 갭으로 샀어. 갭으로. 요즘 이런 의뢰인들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어 2억짜리 집을 내가 1,000만 원 갭으로 산 거야. 그러면은 1.9억의 전세를 내가 끌어안고 그 다음에 1,000만 원을 내 돈을 넣어가지고 이 집을 샀겠죠. 근데 지금 시세가 1.8억이야. 그러면 내 청산 가치는 얼마예요? 뭐 얼마야? 빵원이지, 빵원. 왜? 집이 시세가 1.8억인데 내가 우선 변제해줘야 되는 채권이 1.9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담보권은 아니지 않느냐. 담보권은 아닌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담보냐 무담보냐의 문제가 아니라 별도로 변제해야 되느냐, 별도로 변제하지 않아도 되느냐의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왜? 결국에는 변제를 얼마를 할 것인가에 대한 변제 계획을 짜는 게 개인회생이기 때문에 이 채권의 민사상의 어떤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별도로 변제해야 되느냐, 우선 변제 채권이냐, 후순위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결국에 얼마 갚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전세 보증금 반환 채권이 담보권이 아니라 채권이라 하더라도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담보권과 같이 별채권으로 처리하는 거고, 별채권에 준하는 채권이라는 이름으로 이 변제 계획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팔았을 때 이 돈이 환가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담보물의 가치에서 먼저 변제돼야 되는 돈을 빼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청산가치 할 때 요 임대차 보증금은 거의 대부분 다 빠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임대차 보증금하고 관련된 얘기를 한 번 더 해볼게요. 요것도 이 앞에 거랑 좀 연결이 되는 건데, 내가 2억짜리 집이 있어. 그리고 1억 9천짜리 전세를 안고 1,000만 원 갭으로 이 집을 산 거예요. 근데 이 집이 지금 시세가 1억 8천이야. 그리고 경매 넘어가면 계속 유찰돼. 이런 상황에서 내가 전세, 이 세입자가 돈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 나 딴 데 가겠다고, 불안해서 못 있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줄 돈이 없는데? 없어서 회생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청산 가치는 빵원이에요. 근데 내 별채권에 준하는 채권은 얼마예요? 1억 9천 전체겠죠. 1억 9천 전체인 거고요. 그러면 이 채권자가 이 돈을 어떻게 받아가느냐? 별채권이라면서요. 별도로 변제를 해야 되는데
나는 변제할 돈이 없는 거야.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지 이 집을 돌려줄 수 있는 건데, 이 세입자는 안타깝지만 어떻게 할 방법이 솔직히 거의 없어요. 이게 회생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 좀 봐야 되는데, 보세요. 첫 번째, 별채권에 준하는 채권이지 담보권이 아니기 때문에 세입자는 임의경매를 넣지 못해요. 왜? 임의경매는 담보권, 근저당권자 이런 사람만 넣을 수 있단 말이죠. 담보권을 갖고 있는 사람만. 그렇기 때문에 임의경매를 못 넣는다. 그러면 이 사람 일반 채권자잖아요. 일반 채권자는 강제경매도 못해요. 왜?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별도 변제의 여부를 떠나서 이 회생 개시, 그 다음에 인가 결정의 효력으로 자기가 강제경매를 넣지는 못해요. 왜냐? 변제 계획에 따라서 변제를 받아야 되니까. 이런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실무적으로는 이걸 어떻게 처리하냐면, 첫 번째로 이 사람한테 전세권 설정을 해버리라 그래요. 그러면 임의경매가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전세권 설정은 담보권이고 담보권자는 임의경매를 넣을 수 있으니까. 근데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당히 불신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협조해주지 않아요. 뭐 해달라고 하면 그걸 내가 왜 해줘요? 빨리 돈 주세요. 그냥 이런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하냐면 그냥 소송하라 그래요. 얘한테. 임차인한테 나는 돈 못 돌려주니까 소송하세요 라고 하면 임차인 소송하겠죠. 그 다음에 너무나 당연하게 뭐 동시이행으로 승소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미 이 사람이 집을 비웠다면 승소를 하겠죠. 왜? 아니, 돈을 줘야 되는데 안 주고 있으니까 당연히 승소하겠죠. 그러면 그 승소 판결문을 가지고 집행법원에다 경매 신청하라고 해요. 근데 아까 일반 채권이기 때문에 소송 못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본안 재판을 담당하는 민사 이제 법원이랑 이 집행 쪽을 경매, 배당 뭐 이런 걸 담당하는 요 집행법원이랑 서로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자가 원칙적으로는 경매를 신청을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다음 원칙적으로는 소송도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민사법원에서는 다른 채권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아니면 집행법원이 인지를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이런 경매 절차를 뭐 취소하거나 중지하지 않는 이상 모르고 경매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전액이든 일부든 일단은 임차인이 받아갈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뭐 전세권 이 설정에 대해서는 다른 채권자들이 사행위로 들어올 수가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하라는 거는 위법한 거다, 위법한 거. 그 다음에 뭐 세입자 입장에서는 뭐 집주인을 형사적으로 고소할 수 있겠지만, 아니 뭐 전세금 안 돌려준다고 다 뭐 전세 사기는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 해서, 별채권인 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이 회수가 안 되는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 정도 말씀드리고, 제가 요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이 전세 사기와 관련해서 좀 꼼꼼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 별채권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 주택담보대출이라든가 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이 실제 회생에서 어떤 이슈들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 시간에는 되게 실무적인 내용이에요. 요거는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 건데, 이 별채권 관련해서 채권자 목록이랑 변제계획안에 어떤 식으로 반영을 해서 작성을 해야 되는지, 요거는 제 방송을 열렬히 구독하고 계시는 다른 회사의 이 직원들이 참고가 될 영상 같아서 찍어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